늦가을 오후에 햇살이 나지막이 깔린 경기도 한 마을. 담장 너머로 보이는 낡은 한옥에 기와지붕 위로 주황빛 감들이 탐스럽게 매달려 있었다. 바람이 한번 스칠 때마다 톡 하고 감이 떨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고, 그 소리는 마당 한가운데 놓인 감나무 아래서 제사상을 차리는 미자 할머니의 귀에도 조용히 닿았다. 올해로 80을 넘긴 미자의 손은 세월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굵게 솟은 마디와 거뭇거뭇한 검버섯들이 오랜 노동의 흔적을 말해 주었지만, 상 위에 음식을 올리는 그녀의 손길만큼은 여전히 섬세하고 정갈했다. 오늘은 19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기일이었다. 해마다 혼자서 제사를 차리는 일이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했지만, 미자의 가슴 한구석에는 늘 먹먹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여보, 또 이렇게 혼자서 차리게 되네. 올해도 별일 없었어. 은서도 이제 어른이 되었겠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 소리에 묻혀 희미해졌다. 서울에 사는 아들 내외가 어제 가져다 준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배치했다. 색색의 나물들과 깨끗하게 깎은 과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얗게 포장된 쑥떡 한 접시가 상 위에 올랐다. 이 떡은 이웃에 사는 김씨 아주머니가 직접 만든 것이었다. 김씨 아주머니는 마을에서 손맛 좋기로 소문이 자자했고, 특히 쑥떡은 쫄깃한 식감과 은은한 향긋함으로 일품이라 알려져 있었다. 미자는 쑥떡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남편도 생전에 이 쑥떡을 참 좋아했었지. 제사상이 거의 다 차려질 무렵, 미자의 시선이 마당 구석에서 느릿느릿 걸어오는 늙은 진돗개에게 멈췄다. 이름은 도리. 20년 가까이 미자의 곁을 지켜온 가족이었다. 세월의 무게 때문인지 도리의 걸음걸이는 예전보다 훨씬 느려졌고, 한때는 검고 빛나던 털도 이제는 희끗희끗한 회색빛이 감돌았다. 눈빛 또한 많이 흐려져 멀리 있는 것을 잘 보지 못하는 듯했다. 하지만 도리는 여전히 미자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키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도리야, 내어도 할아버지 제사 지내는 거 알지? 미자가 다정하게 말을 걸자 도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끙 하는 작은 소리를 냈다. 이상하게도 도리는 감나무 쪽으로 시선을 자주 돌리며 킁킁거렸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다. 미자는 개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향을 피우고 남편을 위한 절을 올렸다. 제사를 마치고 미자는 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했다. 남편이 생전에 좋아 보였던 음식들을 직접 맛보는 것이 그에 대한 예의이자 추억을 나누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나물 한 젓가락, 과일 한 조각을 입에 넣을 때마다 잊고 지냈던 남편과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그의 웃음소리, 그가 좋아했던 농담, 함께 걸었던 이 마당의 길들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손이 쑥떡에 닿았다. 여보, 이것도 참 좋아했었지. 미자는 부드러운 쑥떡 한 조각을 집어들고 입 가까이 가져갔다. 쑥의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바로 그때였다. 월월월! 평소에는 그림자처럼 조용했던 도리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마치 세상을 향해 억울함을 토해내듯 처절했고, 그 크기는 늙은 개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컸다. 미자는 깜짝 놀라 굳어버렸다. 도리가 이토록 격렬하게 짖는 것을 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도리가 비틀거리는 늙은 몸을 이끌고 달려와서는 앞발로 미자의 손을 탁 하고 내리쳤다.
그 충격에 미자의 손에서 쑥떡이 툭 떨어져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어머 도리야, 너 왜 이래? 미자가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도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녀석은 떨어진 쑥떡을 향해 한 번 더 격렬하게 짖은 뒤 감나무 뿌리 쪽으로 달려가더니 앞발로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다. 휙휙 하는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었고 낙엽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도리는 마치 그 밑에 무언가 소중한 것이 묻혀 있다는 듯이 쉴 새 없이 땅을 파헤쳤다. 미자는 개를 말리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도리는 계속해서 땅을 팠고 중간중간 하늘을 향해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그 모습은 마치 19년 전의 비극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 같아 보였다. 미자의 뇌리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19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벌어졌던 일, 그날도 제사였고 그날도 쑥떡이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도리는 종종 이 감나무 아래에서 이상하게 행동하곤 했다. 땅을 파려 하거나 허공에 대고 짖거나 사람들은 늙은 개가 헛것을 본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미자는 알 수 있었다. 도리는 19년 전에 그날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시얼마! 미자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설마 그때 그 일과 관련된 것이 있을까? 도리는 늙고 병든 몸에도 불구하고 마치 젊은 시절에 힘을 되찾은 것처럼 땅을 파고 또 팠다. 감나무 뿌리 사이로 흙이 튀어오르고 잎사귀들이 바람에 흩날렸다. 미자는 떨리는 다리로 도리가 파고 있는 자리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기서 은서가 떡 먹던 게 마지막이었지. 미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19년 전 그해 늦가을 7살 은서는 그녀의 전부였다. 통통한 볼에 까만 눈망울이 예쁜 아이. 서울에 사는 부모님을 대신해 할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었던 은서는 미자에게는 삶의 이유이자 빛이었다. 그날도 할아버지의 기일이었다. 미자는 어린 손녀를 위해 제사상을 평소보다 낮은 상으로 준비했었다. 은서가 함께 절을 올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다. 감나무 아래 그늘진 자리에 하얀 한지를 깔고 정성스럽게 음식들을 차려놓았다. 은서야, 할아버지께 인사드려야지. 미자가 다정하게 말하자 은서는 작은 손을 모아 얌전히 절을 올렸다. 아직 서툴기는 했지만 할머니의 말을 잘 따르는 착한 아이였다. 제사를 마친 뒤 미자는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들을 은서와 함께 나누어 먹었다. 할머니, 이 떡 맛있어요. 은서가 쑥떡을 한 입 베어 물며 해맑게 웃었죠. 쑥의 향긋한 냄새가 아이의 작은 코를 간지럽혔다. 그럼 김씨 아주머니가 만든 거거든. 우리 은서 많이 먹어. 미자는 손녀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은서는 쑥떡을 다 먹고 나서도 입맛을 다시며 더 먹고 싶다고 졸랐다. 조금 있다가 더 줄게. 지금은 마당에서 놀다 와. 미자가 말하자 은서는 신나서 마당으로 뛰어나갔다. 감나무 아래에서 떨어진 감을 주워 담기도 하고 젊고 활기 넘치던 도리와 함께 뛰어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활발하게 뛰어놀던 은서의 걸음걸이가 점점 느려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한 것으로 생각했다. 아이들은 금세 지치기 마련이니까. 은서야, 괜찮니? 얼굴이 좀 하얗게 보이는데. 미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은서는 괜찮아요. 할머니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힘이 없었다. 은서는 감나무 아래 그늘에 주저앉았다. 할머니, 조금 졸려요.
아이가 눈을 비비며 말했다. 미자는 아이가 피곤한 것이라 생각하며 그럼 잠깐 쉬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은서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처럼 말이다. 할메오니, 은서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미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느라 듣지 못했다. 도리는 은서의 이상함을 눈치챘다. 평소와 다른 은서의 모습을 보며 낑낑거리고 주변을 맴돌았다. 하지만 아무도 개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미자는 은서를 부르러 마당으로 나왔다. 은서야, 저녁 먹자.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감나무 아래를 살펴봤지만 은서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은서야, 은서야. 미자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서 함께 은서를 찾기 시작했다. 마을 구석구석은 물론 산속까지 뒤졌지만 아이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날 밤부터 도리는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감나무 아래에서 계속 지저대고 땅을 파려고 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개가 헛것을 본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경찰이 출동했고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벌어졌다. 인근 마을까지 뒤졌지만 은서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단서가 나오지 않자 경찰은 단순 실종 사건으로 결론지었다. 누군가 아이를 데려간 것 같습니다. 계속 수사하겠지만 경찰관의 말에 미자는 주저앉고 말았다. 7살 손녀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 후로 19년이 흘렀다. 은서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고 사건은 미제의 사건으로 남았다. 미자는 매년 기일마다 은서의 목까지 제사상을 차렸다. 혹시라도 아이가 돌아올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도리도 늙어갔다. 하지만 가끔씩 감나무 아래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땅을 파려고 하거나 허공을 향해 짓곤 했다. 사람들은 여전히 늙은 개가 헛것을 본다며 무시했지만 그런데 오늘 19년 만에 도리가 다시 그때와 똑같은 행동을 보인 것이다. 쑥떡 냄새를 맡자마자 미친 듯이 지저대고 미자의 손에서 떡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감나무 뿌리를 파기 시작했다. 미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바라봤다. 혹시 도리가 그날의 기억을 되살린 것은 아닐까? 19년 전 은서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바로 그 자리를 말이다. 도리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격렬해졌다. 20살 노견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필사적으로 땅을 파고 있었다. 앞발톱으로 흙을 긁어내고 코로 땅바닥을 비비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도리야, 그만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자가 개를 말리려 했지만 도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땅을 파기 시작했다. 마치 그 밑에 무언가 소중한 것이 묻혀 있다고 확신하는 듯 했다. 감나무 위에서는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다.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물든 감들이 도리의 등 위로 그리고 파헤쳐진 흙 위로 떨어져 내렸다. 그 모습이 어쩐지 애처로워 보였다. 미자는 쪼그리고 앉아 도리가 파고 있는 자리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감나무 뿌리가 굵직굵직하게 뻗어 있는 그 자리였다. 19년 전 은서가 쑥떡을 먹고 마지막으로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혹시 정말 미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날의 은서, 그날의 쑥떡,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된 도리의 이상한 행동들까지. 도리는 잠깐 파던 것을 멈추고 미자를 올려다봤다. 늙어서 뿌옇게 흐려진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마치 여기 봐.
여기에 뭔가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도리야, 네어 정말 뭔가 아는 거지? 미자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도리는 작은 소리로 낑낑거리며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때 감나무 가지에서 감 하나가 떨어졌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도리가 파고 있던 자리 바로 옆에 굴러떨어졌다. 미자는 그 감을 주워 들고 바라봤다. 주황빛 감이 햇살에 반짝였다. 은서도 이런 감을 조합했는데 미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19년 전 그날도 은서는 떨어진 감을 주워 모으며 즐거워했었다. 할머니, 이 감으로 곶감 만들어주세요 라고 졸랐던 기억이 났다. 도리가 갑자기 파던 것을 멈추고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흙이 묻은 앞발로 뭔가를 밀어내는 듯한 모습이었다. 미자가 자세히 보니 흙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이게 뭐지? 미자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파헤쳐 보았다. 흙을 털어내자 작은 금속 조각이 나타났다. 녹이 슬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니 머리핀의 일부분 같았다. 미자의 손이 떨렸다. 이건 설마. 더 파보니 또 다른 것이 나왔다. 빨간색 천 조각이었다. 오랫동안 땅에 묻혀 있어서 색이 바래고 흙이 묻어 있었지만 분명히 리본의 끝자락 같았다. 이건 은서 머리에 꽂아줬던 그 리본인데.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19년 전 제사 당일 아침 은서의 머리를 예쁘게 묶어주며 빨간 리본을 달아줬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도리는 미자가 그 천 조각을 발견하자 더욱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했다. 마치 더 있어, 더 파봐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늙은 개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지만 멈추지 않았다. 미자도 함께 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손톱 사이로 흙이 들어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19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풀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다. 감나무 위에서는 계속해서 낙엽이 떨어져 내렸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19년 전 그날의 소리를 다시 들려주는 것 같았다. 은서야? 미자가 중얼거렸다. 너 정말 여기 있었던 거니? 도리는 잠깐 파던 것을 멈추고 미자를 바라봤다. 그 눈에는 슬픔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19년 동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진실을 이제야 누군가 알아주는 것 같았다. 손가락 끝에 닿는 차가운 흙의 감촉과 함께 미자의 심장이 쿵 하고 크게 울렸다. 19년 만에 마주한 은서의 머리핀 조각과 빛바랜 리본 끄트머리는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굳게 닫혀있던 비극의 문을 여는 열쇠였고 미자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슬픔과 의문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불씨였다. 미자는 무릎을 꿇고 흙을 파내던 손을 멈췄다. 온몸의 힘이 스르르 풀려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오래전에 메말랐어야 할 눈물을 다시금 쏟아내고 있었다. 굵고 뜨거운 눈물이 흙 묻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은서야! 내 은서! 미자의 목소리는 희미한 신음과도 같았다. 도리는 그런 미자 곁에 바싹 붙어 앉아 낑낑거렸다. 늙은 개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어떤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마치 19년 동안 홀로 지켜온 비밀을 이제야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 같기도 했고 더 많은 것을 찾아달라는 애원 같기도 했다. 도리의 눈을 들여다보며 미자는 그동안 도리가 왜 그렇게 감나무 아래를 맴돌았는지, 왜 쑥떡에 그토록 격렬하게 반응했는지 깨달았다. 도리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잠시 후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19년 전 실종된 손녀의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하자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도 진지하게 변했다. 할머니, 절대 현장을 훼손하지 마시고 그대로 보존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전문 수사팀을 보내겠습니다. 미자는 안도감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19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진실의 실마리가 그녀의 손안에 들어왔다. 몇 시간 후,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시골 마을에 여러 대의 경찰차가 들이닥쳤다. 과학수사대 장비를 가득 실은 차량들도 함께였다. 수사팀을 이끄는 사람은 김현우 팀장이었다. 그는 이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형사였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현장으로 다가온 그의 눈빛이 미자가 든 머리핀 조각을 보자 미세하게 흔들렸다. 할머니, 이게 정말 여기서 나온 게 맞습니까? 김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제가 19년 전에 직접 은서 머리에 꽂아줬던 거예요. 미자가 힘없이 대답했다. 김현우는 미자의 손에 든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건네받아 비닐봉지에 담았다. 그의 동료 형사들은 감나무 주변을 둘러싸고 조명을 설치하며 현장을 보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도리가 파놓은 구덩이와 그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 팀장님, 여기 뭔가 더 있습니다. 막내 형사가 외치자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작고 하얀 조각이 나타났다. 미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챘다. 19년 전 감나무 아래에서 은서가 먹다 남긴 쑥떡 조각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조그만 금속 용기가 놓여 있었다. 녹이 슬어 뚜껑을 열기 어려웠지만 안에는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김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둀은 떡 조각과 알약 같습니다. 그 순간 미자는 19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다. 은서가 갑자기 졸려한다며 힘없이 주저앉았던 그 모습, 그리고 오늘 도리가 미자의 쑥떡을 향해 그토록 격렬하게 짖었던 이유.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김현우는 현장 발굴을 위해 대원들에게 지시를 내렸다. 모두 조심해서 작업해 작은 흙 한 줌도 놓치지 마. 그는 잠시 미자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할머니, 잠시 저와 이야기 좀 하시겠습니까? 19년 전. 이 사건 담당 형사가 저였습니다. 미자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김현우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얼굴에서 어떤 익숙한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마당 한쪽 구석에 마련된 임시 텐트로 가서 마주 앉았다. 김현우는 그때의 사건 파일을 다시 꺼내 보았다. 19년 전 저는 이 사건을 처음 맡았던 초보 형사였습니다. 그때 할머니께서 걔가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그때는 할머니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걔는 허공에 짖는 법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희는 실종 신고만 접수하고는 수색 작업만 벌였을 뿐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우의 목소리는 자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19년 동안 이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매년 미제 사건 파일들을 들춰보며 그때의 실수를 후회했다. 만약 그때 제가 할머니의 말을 믿었더라면, 그래서 이 사건이 제게는 특별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미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김현우는 다시 말했다. 할머니, 이제 저희가 발굴을 시작할 겁니다. 할머니께서는 집으로 들어가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도 여기서 함께 있겠습니다. 제 눈으로 봐야겠어요. 은서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그 자리를
김현우는 더 이상 미자를 말리지 못하고 발굴 작업을 시작했다. 전문 장비를 동원해서 감나무 뿌리 주변을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다. 도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때로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지만 수사관들의 작업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발굴 작업이 시작된 지 몇 시간이 지났을 때였다. 한 수사관이 갑자기 손을 들었다. 팀장님, 여기 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집중됐다.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하얀 천에 쌓인 무언가가 나타났다. 크기로 봐서는 아이의 것으로 보였다. 주변에 모인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봤다. 미자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은서. 그녀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19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이런 식으로 풀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수사관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발굴 작업을 계속했다. 천을 걷어내자 작은 뼈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앞서 발견한 것보다 큰 금속 용기가 하나 더 있었다. 이 용기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떡 반 조각이었다. 19년이 지났지만 금속 용기 안에서 보존되어 있었다. 색깔은 변했지만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수사관들은 발견된 모든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수습하고 연구소로 보냈다. 며칠 후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현우 팀장이 직접 미자를 찾아와 결과를 전했다. 할머니, 중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견된 약물 잔여물과 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졸피뎀이라는 강력한 수면제였어요. 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은서가 마지막에 먹었던 떡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떡에 수면제를 넣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졸려한 것도, 그 자리에서 쓰러진 것도 이 때문이었던 거죠. 이제 이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니라 살인사건으로 전환될 겁니다. 김현우의 말에 미자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은서야, 할머니가 미안해. 널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도리가 미자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앉았다. 19년 동안 혼자 품고 있던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난 것이었다. 늙은 개의 눈에는 안도감과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경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발견된 증거들을 토대로 수사관들은 19년 전 그날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특히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떡 조각은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김현우는 이웃에 사는 김 씨 아주머니와 그녀의 아들 현우 씨를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박 씨 아주머니는 현재 마을 요양병원에서 치매 증상으로 요양 중이었고, 아들 준식은 며칠 전부터 집에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이 사건의 첫 번째 용의자들이었다. 미자는 김현우와 함께 요양병원을 찾았다. 박 씨 아주머니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던 것이다. 도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여전히 미자의 곁을 지키며 따라왔다. 요양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다. 만숙은 간병인의 안내를 받아 박 씨 아주머니의 병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창가에 앉아있는 박 씨 아주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아주머니, 저 미자예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박 씨 아주머니는 허공을 바라보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 미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다. 경찰에서 허가를 받아 가져온 것이었다. 그것은 은서의 유골과 함께 발견된 천 조각 중 하나였는데 쑥떡 냄새가 아직도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이 냄새 기억나세요? 미자가 천 조각을 박 씨 아주머니 코앞에 가져다 대었다.
그 순간 박씨 아주머니의 눈에 변화가 일어났다. 멍하던 눈동자가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쑥떡. 박씨 아주머니가 중얼거렸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미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래요. 쑥떡이에요. 아주머니가 만든 쑥떡 말이에요. 미자가 다정하게 말하자 박씨 아주머니는 천 조각을 만지며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했다. 그 애가 그날 떡 먹고. 박씨 아주머니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미자는 숨을 죽이며 박씨 아주머니의 말을 기다렸다. 오랫동안 침묵하던 박씨 아주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안 일어나서 준식이가 어떻게 하냐고 울면서. 준식이가 뭘 했나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박씨 아주머니는 다시 허공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어 버렸다. 미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주머니, 은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박씨 아주머니가 갑자기 미자의 손을 꽉 잡았다. 힘이 약해진 손이었지만 간절함이 느껴졌다. 미안해. 준식이가 잠을 못 자서 약을 떡에 잘못 섞였어. 그 애 것이랑. 미자는 박씨 아주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다. 19년 전 그날 박씨 아주머니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아들 준식을 위해 쑥떡에 수면제를 넣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 떡이 실수로 은서에게 갔던 것이다. 그래서 감나무 밑에 준식이가 묻었지.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간병인이 들어왔다. 어머, 오늘따라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평소에는 거의 말씀을 안 하시는데. 미자는 박씨 아주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아주머니, 은서. 하지만 박씨 아주머니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마치 방금 전의 고백이 꿈이었던 것처럼. 미자는 병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다. 19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이렇게 풀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박씨 아주머니의 고백을 통해 그날의 진실이 드러났다. 도리가 미자 곁에 조용히 앉았다. 늙은 개도 뭔가 느끼는 듯했다. 미자는 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도리야, 이제 알겠어. 은서가 왜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날 밤 미자는 잠들 수 없었다. 박씨 아주머니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준식이 불면증 때문에 어머니가 쑥떡에 수면제를 넣었고 그것이 실수로 은서에게 갔던 것이다. 은서는 그 쑥떡을 먹고 감나무 아래에서 깊은 잠에 빠졌다.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당황한 박씨와 준식은 밤중에 아이를 그 자리에 묻었던 것이다.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은서야, 할머니가 이제야 진실을 알았어. 도리는 미자의 발밑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19년 동안 혼자 품고 있던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난 후로 늙은 개는 예전보다 평온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준식이 자수했다는 소식이었다. 박씨 아주머니의 고백 소식을 들은 준식이 스스로 경찰서에 나타났던 것이다. 미자는 감나무 아래로 갔다. 발굴 작업이 끝난 그 자리에는 작은 구덩이만 남아 있었다. 은서가 19년 동안 잠들어 있던 그 자리였다. 은서야. 미자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 할머니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모든 걸 알겠어? 바람이 불어 감나무 가지가 흔들렸다. 마치 은서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도리도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하늘을 바라봤다. 경찰서 조사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미자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수사관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19년 만에 다시 열린 은서 사건.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 박준식이 자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1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드디어 열린 것이다. 모든 의문이 풀린 듯했다. 쑥떡에 수면제가 들어갔고 그로 인해 은서가 영원한 잠에 빠졌으며 당황한 모자가 은서의 시신을 감나무 아래에 묻었다. 이 모든 것이 한편의 비극적인 퍼즐처럼 맞춰졌다. 미자는 준식의 자수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감과 은서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희망에 가슴이 먹먹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처 지켜주지 못한 손녀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에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김현우 팀장의 마음은 달랐다. 준식의 자백은 너무나도 깔끔했다. 19년 전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증언과 일치했다. 어머니의 실수로 약이 든 떡을 은서에게 주었고 아이가 깨어나지 않자 두려움에 시신을 은닉했다는 진술은 논리적으로 완벽했다. 그러나 김현우의 머릿속에는 작은 의문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베테랑 형사의 직감은 준식의 자백이 전부가 아니라고 속삭였다.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더 불안했다. 준식의 자백서에 따르면 어머니가 떡을 건네줄 때까지는 상황이 모두 우연이었다. 그런데 아이가 잠든 것을 발견하고 시신을 은닉하는 과정에서는 모자가 함께 움직였다. 떡에 약을 넣은 것이 어머니의 실수였다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이 어머니를 설득해 아이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다. 그런데 왜 그들은 굳이 아이를 묻었을까? 특히 준식은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그들은 아이를 묻은 사실을 비밀로 했다. 정말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가 그들을 막고 있었을까? 김현우는 이 사건의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 준식의 자백이 있은 다음 날, 김현우는 다시 미자 할머니의 집을 찾았다. 며칠 동안의 경찰 조사와 자수의 충격 때문인지 미자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다. 그녀는 감나무 아래에 멍하니 앉아 흙이 파헤쳐진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늙은 진돗개돌이는 그 옆에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미자의 발을 핥고 있었다. 할머니, 몸은 좀 괜찮으세요? 김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자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을 리가 있나? 19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일이 이렇게 밝혀지니 마음이 더 아프네. 그냥 준식이가 벌을 받고 죗값을 치르면 모든 게 끝나는 거겠죠. 김현우는 그녀의 말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다. 할머니, 준식 씨의 진술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미자는 깜짝 놀라 김현우를 쳐다보았다. 석연치 않다니요. 준식이가 다 자백했다고 들었는데요. 면허그 자백은 했습니다. 하지만 자백 내용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준식 씨와 그 어머니가 왜 아이를 신고하지 않고 굳이 묻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준식 씨는 불면증 때문에 약을 떡에 넣었다고 진술했는데 약의 성분은 졸피뎀이었습니다. 졸피뎀은 수면제로 흔히 쓰이지만 과다 복용할 경우 환각과 기억상실,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 불면증이라면 다른 약을 썼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미자는 김현우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박씨 아주머니가 직접 가져다 준 쑥떡, 그리고 은서가 떡을 먹다 갑자기 졸리다고 했던 모습.
모든 것이 준식의 진술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할머니, 19년 전 그날 떡은 누가 가져다 주었습니까? 어머님 박씨 아주머니입니까? 아니면 아들인 준식 씨입니까? 김현우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미자는 잠시 혼란스러워했다. 그때는 박씨 아주머니가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잠깐 생각해보니 아침 일찍 오셨던 것 같아요. 그때 준식이는 집에 없었던 것 같고. 김현우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럼 은서가 떡을 먹은 건 언제였습니까? 은서는 그날 오후 5시쯤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와서 배고프다고 해서 제가 간식으로 쑥떡을 줬죠. 그때 준식이는 마을에 있었을 텐데. 미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할머니, 혹시 박씨 아주머니 외에 떡에 대해 아는 사람이 더 있었을까요? 떡을 옮기는 과정에서 다른 누군가가 떡을 만졌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미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때는 제사였으니 떡은 상 위에 놓여 있었죠. 은서가 먹기 전까지는 아무도 떡을 건드리지 않았을 텐데. 그때 미자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아니, 잠깐. 누가 떡을 바꿔치기 했을 수도. 미자는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은 터무니없다고 결론 내렸다. 떡을 바꿔치기 할 이유도, 그렇게 할 사람도 없었다. 할머니, 혹시 19년 전 그날 이상한 행동을 했던 이웃이나 수상한 소문은 없었습니까? 김현우는 미자의 기억 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려 했다. 미자는 잠시 망설였다. 이상한 행동을 했던 사람, 글쎄요. 그때는 온 마을이 은서를 찾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도리가 미자의 발밑에서 낑낑거렸다. 마치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미자는 도리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때의 혼란스러운 기억을 하나하나 더듬었다. 마을 사람들이 은서를 찾기 위해 산소까지 뒤졌던 기억. 경찰차가 들이닥쳐 소란스러웠던 기억. 그리고 이장님, 미자가 갑자기 소리쳤다. 우리 이장님이라면 뭔가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장님은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사셨고 당시 상황을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김현우는 미자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이장님을 만나러 가시죠. 미자와 김현우는 이장님 댁으로 향했다. 이장님은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해 보였다.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미자와 김현우의 이야기를 들었다. 미자는 도리가 쑥떡에 반응했던 것부터 시작해 감나무 아래에서 은서의 유골과 떡 조각이 발견된 모든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식의 자수와 김현우의 의문을 덧붙였다. 이장님은 조용히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의 눈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진실이 이렇게 밝혀지는구먼. 19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진실을 도리가 정말 똑똑한 놈이여. 이장님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어떤 연민이 담겨 있었다. 김현우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장님, 혹시 19년 전 그날 이상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나 수상한 소문은 없었습니까? 준식 씨와 박 씨 아주머니 외에요. 이장님은 턱을 쓰다듬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상한 행동을 했던 사람. 글쎄, 워낙 혼란스러운 때라. 그는 다시 한번 긴 침묵에 빠졌다.
미자는 숨을 죽이고 이장님을 바라보았다. 도리는 마루 아래에 얌전히 앉아 이장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 그런데 한 사람 있었지. 이장님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미자의 눈빛이 번뜩였다. 누구요? 최 씨네 집 며느리 말이야. 그때 막 이 마을로 시집 온 젊은 여자였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아, 최지은이었나? 미자는 기억을 더듬었다. 아, 그 사람 최철수 씨 큰아들 며느리 말씀이세요. 지금은 돌아가신 똑운옹. 맞아. 그 사람이 은서가 사라진 날 이상하게 굴었어. 이장님은 목소리를 낮췄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와서 은서를 찾는데 그 사람만 집에 틀어박혀 있더라고. 병기라도 났나 싶어 물었더니 아이가 무서워해서 못 나온다고 했어. 그런데 그때 그 집 아이는 겨우 돌도 안 된 갓난아이였거든. 말이 되나? 미자와 김현우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의문이 떠올랐다. 그게 전부예요. 김현우가 물었다. 아니야, 더 이상한 게 있었지. 이장님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더욱 목소리를 낮췄다. 은서가 사라진 다음 날 그 여자가 갑자기 짐을 싸서 시댁을 떠나더라고. 그렇게 빨리. 미자는 놀라 되물었다. 네, 그렇게 빨리. 보통은 며느리가 시댁을 떠날 때 한참 실랑이가 있기 마련인데 그때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막지 않았어. 오히려 빨리 가라는 듯한 분위기였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 이장님의 말에 미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날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은서를 찾아온 마을이 혼란에 빠져 있던 그 시각. 최지은이라는 여자는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마을을 떠났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 사실에 의문을 품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이상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미자가 물었다. 이장님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지. 그 이후로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 최철수 씨도 며느리 얘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어 버리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 미자와 김현우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준식의 자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던 퍼즐의 빈자리가 최지은이라는 새로운 인물로 채워지는 듯했다. 그녀는 왜 은서의 실종에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급하게 마을을 떠났을까? 19년 전 사건의 진실은 준식의 자백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김현우는 이 사건이 단순히 어머니의 실수와 아들의 어설픈 은닉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이장님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장님, 귀한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건 다시 처음부터 조사해 보겠습니다. 최지은이라는 사람의 행방을 찾아야겠습니다. 미자는 도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준식에 대한 분노보다 최지은이라는 미지의 인물에 대한 의문이 더 커져 있었다. 19년 전 그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쑥떡에 약을 넣은 사람이 정말 박씨 아주머니였을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떡을 바꿔치기 한 것은 아닐까? 집으로 돌아온 미자는 감나무 아래에 다시 앉았다. 도리는 흙이 파헤쳐진 자리를 바라보며 킁킁거렸다. 마치 아직 더 많은 것을 찾아야 해요. 할머니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미자는 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도리야, 우리는 이제 막 진실의 시작에 선 것 같구나. 은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지. 도리는 미자의 손길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다. 19년 동안의 침묵을 깨고
진실의 길을 연 늙은 진돗개. 그들의 눈앞에는 아직도 밝혀야 할 또 다른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김현우 팀장은 이장님의 증언을 듣는 순간 그의 베테랑 형사 직감이 울리는 것을 느꼈다. 19년 전 사건을 미제로 남게 만들었던 어떤 공백이 최지은이라는 이름과 함께 채워지는 듯했다. 그는 즉시 경찰서로 돌아와 최지은에 대한 정보 수집을 시작했다. 19년 전에 오래된 주민등록 기록과 가족관계 서류를 뒤졌다. 이장님의 증언대로 최지은은 최철수의 큰아들 최민우의 부인이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은서의 실종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파경을 맞았다. 최지은은 이혼 후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팀장님, 최지은 씨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마지막 주소지도 확인이 어렵습니다. 막내 형사가 난감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그럼 최민우를 다시 찾아가야겠어. 김현우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최민우가 모든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 아내의 행방을 숨기고 있었거나 혹은 그날 밤의 진실을 목격했을 수도 있어. 김현우는 미자 할머니와 함께 최민우의 집으로 향했다. 19년 전에 낡은 한옥은 그대로였지만 집 안에는 최민우 혼자 살고 있어 적막함이 감돌았다. 최민우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중년 남성이 되어 있었다. 그는 경찰과 미자 할머니의 방문에 잔뜩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로? 다시 오셨습니까? 최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19년 전 은서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김현우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날 최지은 씨의 행방과 행동에 대해 다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최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19년 전의 일을 떠올리기 싫은 듯 고개를 숙였다. 지은이는 오래전에 이혼했습니다. 더 이상 저희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혼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시점이 은서가 사라진 직후라는 점이 석연치 않습니다. 김현우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은 씨가 은서의 실종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최민우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본 미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우 씨, 제발 부탁이에요. 은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지은 씨가 뭔가 알고 있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 은서가 19년 만에 겨우 할머니 품으로 돌아왔어요. 억울하게 죽은 은서의 원한을 풀어줘야 합니다. 미자의 애원에 최민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슬픔으로 뒤섞여 있었다. 사실 그날 밤 지은이가 좀 이상했습니다. 김현우는 최민우의 말에 집중했다. 어떡해요? 은서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하고 슬퍼했는데 지은이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냥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김현우는 빠르게 메모를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최민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지은이가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갓난아이를 재워놓고 혼자서 어디론가. 1시간쯤 뒤에 돌아와서는 옷을 다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뭔가를 태우더라고요. 뭘 태웠습니까? 옷인 것 같았습니다. 흙이 묻은 낡은 옷을 불을 피워서 태웠습니다. 제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 최민우는 고개를 숙였다. 다음 날 아침에 갑자기 짐을 싸서
집을 떠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최민우의 증언은 김현우의 의문을 더욱 증폭시켰다. 최지은의 행동은 명백히 무언가를 숨기려는 사람의 행동이었다. 그녀는 왜 은서의 죽음에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을까? 그리고 그녀가 태웠던 옷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모든 의문은 최지은이라는 인물을 가리키고 있었다. 민우애 씨, 혹시 지은 씨의 본명이나 고향을 아십니까? 김현우가 물었다. 본명은 김현주입니다. 부산 출신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습니다. 이혼한 후로는 연락을 끊었으니까요. 김현우는 최민우의 진술을 토대로 최지은, 즉 김현주에 대한 재수사를 시작했다. 19년 전에 주민등록, 말소 기록과 행적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행방을 알아냈다. 김현우는 미자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다시 그녀의 집으로 향했다. 미자 할머니는 19년 전 그날처럼 마당에 앉아 도리와 함께 감나무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늙은 진돗개는 미자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미자의 눈은 이미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이제 진실을 향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 최지은 씨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김현우가 말했다. 미자의 눈이 커졌다. 어디에 있대요? 부산의 한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다시 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사를 시작하자 그녀는 다시 종적을 감췄습니다. 미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결국 그렇게 도망치려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그녀를 찾아 진실을 밝혀낼 겁니다. 할머니, 준식 씨가 자수했지만 저는 그가 이 사건의 전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자수를 서둘렀는지, 그리고 왜 그가 그녀를 숨기려 했는지 모든 것이 밝혀져야 합니다. 김현우는 미자에게 다시 한번 약속했다. 할머니, 모든 것을 믿고 저를 기다려 주십시오. 19년 전 제가 놓쳤던 그 진실을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미자는 김현우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형사님, 믿겠습니다. 도리와 함께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저희 은서의 한을 풀어주세요. 도리가 미자 곁에서 낑낑거렸다. 마치 자신도 그 진실을 찾아달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그들의 눈앞에는 이제 최지은이라는 미지의 여성이 드리운 또 다른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들은 이제 그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야 했다. 김현우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최지은이 마지막으로 살던 집을 찾아갔지만 그녀는 이미 집을 비운 상태였다. 이웃들은 김현우에게 최지은이 며칠 전부터 불안해 보였고 갑자기 짐을 싸서 떠났다고 말했다. 김현우는 그녀가 어디로 도망쳤는지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히 어머니의 실수와 아들의 어설픈 은닉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면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다. 그때 김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최민우에게서 온 전화였다. 형사님, 지은이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최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무섭습니다. 저에게 모든 것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저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만난다고 했습니까? 김현우가 다급하게 물었다. 감나무 아래서. 김현우는 직감적으로 모든 것이 그곳으로 다시 돌아왔음을 알았다. 19년 전 은서가 잠들었던 그 자리. 이제 모든 진실이 그곳에서 밝혀질 참이었다. 김현우는 최민우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과 함께 가자고 말했다. 최민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김현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날 밤 달빛이 환하게 비추는 미자의 집 마당. 김현우와 최민우는 감나무 아래에 숨어 최지은을 기다렸다. 미자는 집안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도리 또한 미자 곁에서 조용히 숨을 죽였다. 얼마 후 한 여자의 그림자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감나무 아래에 섰다. 19년 전의 앳된 모습은 사라지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여인이었다. 하지만 김현우는 그녀의 눈빛에서 차가운 증오와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가 바로 최지은이었다. 최지은은 감나무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 흙을 만졌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은서야,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김현우가 그녀 앞으로 나타났다. 최지은 씨, 이제 모든 것을 밝혀야 합니다. 최지은은 깜짝 놀라 김현우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출구는 경찰에 의해 막힌 상태였다. 최지은은 결국 체념한 듯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입에서 19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최지은의 목소리는 19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녀는 감나무 아래 흙을 움켜쥔 채 마치 묻어두었던 자신의 과거를 다시 파헤치듯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날의 쑥떡과 죽음에 얽힌 우연과 오해를 넘어 한 인간이 품었던 깊은 질투와 증오의 그림자를 드러냈다.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최지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냥 멈추고 싶었어요. 그 아이의 행복을, 그 웃음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김현우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의 옆에 선 최민우는 아내의 충격적인 고백에 온몸이 얼어붙은 듯했다. 최지은의 이야기는 19년 전 그날의 비극을 새로운 시선으로 재구성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였다. 결혼 후에도 시댁의 온갖 구박과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다. 삶의 모든 희망이 사라져갈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은서였다. 그 아이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어요.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온 마을 사람들이 예뻐하고 저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그런 행복이 세상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최지은의 목소리에는 깊은 열등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질투는 갓난아이처럼 해맑게 웃는 은서를 향한 증오로 변해갔다. 그녀는 매일 감나무 아래에서 은서가 뛰어노는 것을 지켜봤다. 그리고 그날 제사상에 놓인 쑥떡을 보았다. 저는 그날 쑥떡에 대해 소문을 들었어요. 박씨 아주머니가 아들 불면증 때문에 약을 넣었다고. 그냥 소문이었는데 저는 그 소문을 믿었어요. 김현우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소문입니까? 준식 오빠가 매일 밤마다 잠을 못 자서 끙끙 앓는다는 소문이요. 박씨 아주머니가 아들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먹인다는 소문이. 그래서 제가 그 떡을 훔쳤어요. 은서가 먹기 전에. 미자는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손으로 입을 가렸다. 최지은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저는 그 떡을 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저 아이가 저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그 아이가 며칠 동안 잠만 자는 모습을 보면 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줄 알았어요. 그 아이의 행복을 잠시 멈추고 싶었어요. 그녀의 계획은 잔인하고 유치했다. 최지은은 쑥떡을 가지고 은서가 놀고 있는 감나무 아래로 갔다. 은서야, 할머니가 이 떡 너 먹으라고 주셨어. 최지은이 은서에게 쑥떡을 건넸다. 아무것도 모르는 은서는 활짝 웃으며 떡을 받았다. 그 아이는 너무나 기쁘게 떡을 먹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끔찍했어요. 그래서 그냥 도망쳤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마당에 숨어 울었어요. 최지은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다. 저는 그 떡이 그냥 약이 든 떡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은서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은서를 찾기 위해 정신이 없었죠. 저는 제가 벌인 일 때문에 은서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마당에 나가서 제가 입었던 옷을 태웠어요. 흙이 묻은 낡은 옷을, 증거를 없애고 싶었어요. 그럼 준식 씨는 왜 자수를 한 겁니까? 김현우가 물었다. 준식 오빠는 제가 은서를 감나무 아래 묻는 것을 목격했어요. 제가 묻는 것을 보고 저를 도우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제가 한 짓을 다 털어놓았어요. 오빠에게 부탁했어요. 저를 숨겨달라고. 그래서 저희는 은서를 함께 묻었어요. 최민우는 아내의 고백에 무너져 내렸다. 말도 안 돼. 당신이 그런 짓을, 당신이 내게 거짓말을, 미안해. 나도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몰라. 그냥 미쳐버렸나 봐. 모든 것을 멈추고 싶었어. 내 불행을 멈추고 싶었어. 최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은서를 향한 질투와 증오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준식과 최민우를 속였다. 준식은 그녀를 대신해 모든 죄를 짊어지려 했다. 최민우는 아내를 믿었고 그녀가 자수하길 바랐지만 그녀는 끝까지 거짓말을 했다. 김현우는 최지은의 고백을 모두 기록했다. 그녀는 준식의 자백보다 훨씬 더 자세한 진술을 했다. 쑥떡에 대한 소문, 그녀의 질투, 그리고 그녀가 은서를 감나무 아래 묻었던 모든 것. 그녀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19년을 도망쳤지만 결국 진실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미자는 최지은의 고백을 듣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 슬픔과 연민이 가득했다. 도대체 왜 그랬니? 그 작은 아이가 너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최지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는 미자에게 끊임없이 미안합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미자는 그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 은서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렸을 거야. 그날 밤 최지은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녀는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19년 전 감나무 아래에서 해맑게 웃던 은서의 모습이었다. 김현우는 미자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할머니, 이제야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19년 전 제가 놓쳤던 그 진실을 이제야 찾았습니다. 할머니, 그리고 도리, 정말 감사합니다. 미자는 김현우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야 모든 것을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은서의 유골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고 그녀의 억울함은 풀렸다. 도리 또한 19년 동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미자 곁에서 평화롭게 잠들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지만 미자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먹먹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감나무 아래 흙을 다시 한번 만져보았다. 차가운 흙의 감촉에서 그녀는 은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은서는 영원히 그녀의 가슴 속에 살아있을 것이다. 최지은의 고백은 19년 동안 이 마을을 짓눌렀던 무거운 침묵을 깨뜨렸다. 그녀의 증오와 질투, 그리고 그로 인해 빚어진 비극적인 선택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박준식은 어머니의 실수로 약이 든 떡을 은서에게 주었다고 생각했고 최지은의 거짓말에 속아 은서의 시신을 묻었다. 최민우는 아내가 은서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침묵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하지만 김현우 팀장은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의 베테랑 형사로서의 직감은 최지은의 자백이 전부가 아님을 끊임없이 속삭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만 어딘가 허술한 부분이 있었다. 그녀의 행동은 은서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보다는 자신의 불행에 대한 분노와 질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녀는 은서를 직접 해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다. 김현우는 이 사건에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확신했다. 팀장님, 최지은 씨의 진술이 너무 자세합니다. 19년 전의 일인데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막내 형사가 말했다. 그렇지. 죄책감에 시달리며 19년을 도망쳤다는 증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 모든 것을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 김현우가 중얼거렸다. 그는 다시 한번 사건 파일을 들여다보았다. 최지은의 진술, 박준식의 자백, 그리고 미자 할머니의 증언을 비교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서로 교차했지만 어떤 중요한 부분에서 충돌하고 있었다. 최지은은 쑥떡에 대한 소문을 듣고 떡을 훔쳤다고 했다. 하지만 19년 전 경찰 조사 기록에는 그런 소문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박씨 아주머니가 아들 준식을 위해 쑥떡에 수면제를 넣었다는 사실은 박씨 아주머니의 증언과 준식의 자백을 통해 밝혀진 것이었다. 이상해. 쑥떡에 약을 넣었다는 소문은 없었는데 최지은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 김현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는 다시 한번 이장님을 찾아갔다. 이장님은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미자 할머니의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알고 있는 듯 그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다. 이장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년 전 박씨 아주머니가 아들 불면증 때문에 약을 쑥떡에 넣는다는 소문이 혹시 있었습니까? 김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장님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소문은 없었지. 그건 박씨 아주머니가 아들 잠을 재우려고 몰래 한 일인데 누구한테 말했겠어? 그리고 준식이는 불면증 때문에 밤마다 마을을 배회하긴 했지만
아무도 그 원인을 몰랐지. 김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최지은은 쑥떡에 대한 소문을 듣고 떡을 훔쳤다고 했다. 하지만 그런 소문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이 사건의 진실은 그녀가 자백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 김현우는 미자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왔다. 도리는 여전히 감나무 아래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미자는 그 옆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있었다. 할머니, 최지은 씨의 진술에 뭔가 거짓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자는 뜨개질을 멈추고 김현우를 쳐다보았다. 거짓이라니요. 다 자백했다고 들었는데요. 얘네 고 자백은 했습니다. 하지만 쑥떡에 대한 소문을 듣고 떡을 훔쳤다는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녀는 떡에 약이 들어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바꿔치기 한 것 같습니다. 미자의 손이 떨렸다. 바꿔치기라니요? 그럼 쑥떡에 약을 넣은 사람은 따로 있었다는 건가요? 김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지은은 떡에 약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떡을 은서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준식에게 모든 죄를 덮어 띄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자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워졌다. 최지은의 고백이 전부가 아니었다니.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진실은 대체 무엇일까? 19년 전 그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김현우는 다시 사건 파일을 뒤졌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다. 19년 전 사건 당시 은서가 실종되기 몇 시간 전 최지은이 최철수 씨의 집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 약국에서 뭔가를 샀다는 목격담이 있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팀장님, 최지은 씨가 약국에서 뭘 샀는지 약국 기록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막내 형사가 말했다. 김현우는 즉시 약국 기록을 조사했다. 하지만 19년 전에 오래된 기록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약국 주인을 찾아가 당시의 기억을 더듬었다. 약국 주인은 이미 늙고 병든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희미한 기억 속에서 최지은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 여자는 불안해 보였어. 뭔가 감추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 뭘 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들이 잠을 못 자서 약을 더 찾는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기억이 잘 안 나네. 약국 주인의 말은 불분명했지만 김현우는 그 속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최지은이 샀던 약은 수면제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약을 아들, 즉 최민우를 위해 샀다고 말했을 수도 있었다. 팀장님, 최지은 씨는 불면증을 겪지 않았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은 박준식 씨였고요. 그렇다면 그녀가 수면제를 산 이유는. 김현우의 머릿속에 섬광이 스쳐 지나갔다. 최지은은 쑥떡에 약이 들어있다는 소문을 듣고 떡을 훔친 것이 아니라 직접 약을 사서 떡에 넣은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박준식에게 쑥떡에 대한 거짓 소문을 흘린 것이었다. 그녀의 범행은 단순한 질투와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사건이었다. 김현우는 즉시 최지은을 다시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구치소에 있는 최지은을 찾아갔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보였지만 김현우는 그녀의 눈빛에서 아직도 숨겨진 진실이 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최지은 씨,
당신은 쑥떡에 대한 소문을 듣고 떡을 훔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직접 약을 사서 떡에 넣은 것 아닙니까? 김현우가 날카롭게 물었다. 최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은 바들바들 떨렸다. 그녀는 김현우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당신은 은서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질투와 증오 때문에 은서의 행복을 빼앗고 싶어서,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준식 씨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를 속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계획이었습니까? 최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그녀는 결국 오열하기 시작했다. 네, 제가 다 했어요. 제가 은서를 죽였어요. 제가 그 떡에 약을 넣었어요. 그녀의 울음소리는 조사실 전체를 울렸다. 김현우는 그녀의 고백을 모두 기록했다. 최지은은 자신이 겪었던 불행과 그로 인해 은서를 향한 증오가 어떻게 싹텄는지, 그리고 쑥떡을 이용해 은서를 죽이려 했던 모든 계획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은서를 죽이고 나서도 아무렇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다. 하지만 그날 밤 도리가 감나무 아래에서 지저대는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휩싸였다. 도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준식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를 속였다. 그리고 19년 동안 도망쳤다. 최지은의 진술은 19년 전 미제 사건의 진실을 완벽하게 밝혀냈다. 그녀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모든 죄를 짊어지기로 했다. 김현우는 그녀의 진술을 듣고 미자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왔다. 최지은의 모든 진술이 마무리되고 사건의 전말은 충격적인 실체를 드러냈다. 19년 전 박준식의 자백으로 마무리될 뻔했던 사건의 배후에는 최지은이라는 인물의 깊은 질투와 계획적인 범죄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불행을 은서의 행복과 비교하며 그 행복을 빼앗고 싶다는 끔찍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 충동은 결국 한 아이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녀의 자백은 경찰 조사팀에게는 19년 묵은 숙제를 풀어준 해방감과 함께 인간 내면에 숨겨진 어두운 감정의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현우 팀장은 최지은의 자백 내용을 꼼꼼히 정리하며 미자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그는 이번에는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모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할 작정이었다. 마당에 도착하자 미자는 여전히 감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도리는 그녀의 발치에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둘은 마치 한 몸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김현우는 그 평화로운 풍경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알고 있었다. 할머니, 최지은 씨의 진술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던 듯 놀라거나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초월한 듯한 깊은 연민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 최지은 씨는 당신의 손녀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박준식이 아니라 자신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쑥떡에 대한 소문을 듣고 떡을 훔친 것이 아니라 직접 수면제를 사서 떡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손녀가 당신에게 받는 사랑을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투가 결국 이런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김현우는 최지은의 진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녀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는지, 시댁의 구박과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병들어갔는지, 그리고 은서의 순수한 행복이
그녀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까지. 미자는 조용히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의 그림자 대신 깊은 이해와 연민의 감정이 떠올랐다. 그 아이가 그렇게 불행했을 줄은 몰랐네. 미자가 힘없이 중얼거렸다. 은서가 죄 없는 아이에게 그런 불행을 주었을까? 아닙니다. 할머니, 은서는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그저 운명이었습니다. 최지은 씨가 자신의 불행을 타인에게 투영했던 것뿐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손녀를 질투했지만 결국 자신을 잃었던 것입니다. 김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은서의 억울함은 풀렸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은서를 보내주십시오. 미자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김현우의 손을 놓지 않았다. 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19년 동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제 말을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현우는 미자의 손을 놓지 않고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옆에 앉아 있던 도리는 미자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마치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 안심하라는 듯 조용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늙은 진돗개의 눈에는 19년 동안 품고 있던 슬픔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슬픔이 서서히 평화로움으로 바뀌고 있었다. 사건은 종결되었다. 최지은은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박준식은 최지은의 거짓말에 속아 시신을 은닉한 죄는 인정되었지만 살인죄는 무죄로 판명되었다. 최민우 또한 아내의 죄를 묵인한 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19년 동안 얽히고 설켰던 모든 인연들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하지만 미자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은서의 유고를 가족의 품으로 다시 데려와 가족 납골당에 안치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서가 좋아했던 쑥떡과 함께 감나무 아래에 그녀의 뼈를 묻었다. 19년 동안 차가운 흙 속에 잠들어 있던 은서의 뼈는 이제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은서야, 할머니가 이제야 널 찾았어. 이제 편안하게 쉬렴. 사랑한다. 우리 은서. 미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이제 슬픔보다 깊은 사랑과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도리는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낑낑거렸다. 마치 은서의 영혼이 이제야 편안하게 쉬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미자는 도리와 함께 감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감나무 잎사귀들을 흔들었다. 미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도리야,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구나. 너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는데 왜 말해주지 않았니? 도리는 대답 대신 미자의 손을 핥았다. 마치 이제는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미자는 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슬픔만 담겨 있지 않았다. 은서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 그리고 도리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날 밤 도리는 미자의 곁에서 평화롭게 잠들었다. 19년 동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늙은 진돗개의 눈은 이제 평온해 보였다. 미자는 도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내 친구. 이제는 너도 편안하게 쉬렴. 다음 날 아침, 미자는 도리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도리의 시신을 감나무 아래에 묻었다. 은서와 도리. 두 존재는 이제 영원히 그곳에서 함께하게 되었다. 미자는 도리를 감나무 아래, 은서가 묻혔던 자리 옆에 나란히 묻어주었다. 19년 동안 은서의 곁을 묵묵히 지켜온 도리가 이제야 비로소 그녀의 곁으로 돌아온 것이다. 미자는 흙을 덮고 작은 비석을 세웠다. 한쪽에는 사랑하는 손녀 은서, 다른 한쪽에는 충직한 친구 도리라고 새겼다. 이제 그 두 존재는 영원히 그곳에서 함께할 것이다. 미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은서와 도리라는 두 영혼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위안을 찾았다. 하지만 미자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최지은이 자백하고 박준식이 풀려나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보였지만 마을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바로 최지은의 전 남편인 최민우의 이야기였다. 최민우는 아내의 범죄를 묵인한 죄로 처벌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는 최지은이 자신에게 이야기했던 진실과 경찰이 밝혀낸 진실 사이의 미세한 차이를 깨닫고 있었다. 최민우는 아내가 은서를 질투해서 죽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의 기억 속 최지은은 비록 불행하고 힘들어했지만 타인을 해칠 만큼 악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삶에 지쳐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최민우는 아내의 자백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게 되었다. 결국 최민우는 미자 할머니를 찾아갔다. 미자는 감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왠지 모르게 평온해 보였다. 최민우는 미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얼굴은 죄책감과 혼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민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자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괜찮다. 이미 다 끝난 일이다. 이제 와서 너를 탓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하지만 저는 제 아내의 자백이 전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는 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자의 눈이 커졌다. 무슨 소리니? 제가 지은이에게 은서가 사라진 날 밤 왜 그렇게 불안해 보였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무서워해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은이는 혼자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거짓말이 섞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자는 최민우의 말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김현우 팀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최지은 씨는 쑥떡에 대한 소문을 듣고 떡을 훔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소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최지은은 거짓말을 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 모든 진술은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민우야, 내가 그날 밤 지은이가 마당에서 뭔가를 태우는 것을 봤다고 했지. 미자가 물었다. 내내 봤습니다. 흙이 묻은 낡은 옷을 불을 피워서 태웠습니다. 저는 그녀가 은서를 해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그녀를 신고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미자는 최민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민우야! 네 아내가 은서를 해쳤다고 확신하니 최민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아니요, 경찰에게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자는 최민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최지은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박준식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를 속였다. 그리고 최민우에게는 거짓된 진실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모두를 속이고 자신은 깨끗하게 벗어나려 했던 것이다. 민우야, 내 아내의 이야기는 전부가 아니었단다. 그녀는 아마 더 큰 죄를 짓기 위해 작은 죄를 인정했을 수도 있단다. 미자의 말에 최민우는 혼란스러워했다. 더 큰 죄라니요. 네 아내가 은서를 죽인 것은 맞지만 그 동기는 네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미자는 최민우의 어깨를 토닥였다. 내 아내가 은서를 해칠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야. 네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미자의 말에 최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아, 그날 지은이가 돈 때문에 힘들어했던 기억이. 그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최지은은 늘 시댁의 돈 문제에 시달렸다. 그녀는 늘 남편에게 돈을 요구했고 남편은 아내의 요구를 무시했다. 할매언니, 지은이가 돈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 병원비를 대주지 않으셔서 지은이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최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그때 지은이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그녀의 불행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런 후 끔찍한 짓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자는 최민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우야, 네 아내가 은서를 해칠 이유가 내게 있었단다. 은서의 행복을 질투했던 게 아니라 네가 은서를 행복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네 아내가 은서를 해쳤던 거야. 미자의 말에 최민우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내의 죄가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아내의 고통을 외면했고 아내는 그 고통을 은서에게 투영했다. 최지은은 은서를 질투했던 것이 아니라 은서를 행복하게 해주었던 최민우를 질투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질투는 결국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 최민우는 그날 밤 김현우 팀장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내와의 불화, 돈 문제, 그리고 아내가 은서에게 했던 이상한 행동들까지. 김현우는 최민우의 진술을 듣고 다시 한번 사건의 퍼즐을 맞춰 나갔다. 이 사건은 단순한 질투와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가정이 겪었던 불행과 그 불행이 낳은 끔찍한 비극이었다. 김현우는 최지은의 범행 동기가 단순한 질투가 아닌 자신의 불행에 대한 복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불행을 은서의 행복과 비교하며 은서가 누렸던 모든 것을 빼앗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 복수심은 결국 한 아이의 목숨을 앗아갔다.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최지은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박준식은 자유의 몸이 되었고 최민우는 아내의 죄를 묵인한 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지만 미자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최지은과 최민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인간 내면에 숨겨진 어두운 감정의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최민우의 충격적인 진술은 김현우 팀장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마지막 퍼즐 조각들을 맞춰주었다. 단순한 질투로 시작된 범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불행을 타인에게 투영하며 설계된 복수극이었다. 최지은은 자신의 불행을 외면했던 남편 최민우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리고 그 복수심을 표출할 희생양으로 은서를 선택했다. 하지만 김현우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점을 풀 수 없었다. 왜 최지은은 박준식을 끌어들여 범행을 은폐하려 했을까? 그녀 혼자서도 충분히 시신을 은닉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자신보다 훨씬 덩치가 큰 남자를 끌어들인 이유가 무엇일까? 김현우는 곧바로 박준식이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로 향했다. 준식은 어머니의 고백 이후 그리고 최지은의 자백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은서에게 약을 먹였다고 믿었고 자신의 불면증이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최지은의 자백은 그의 모든 믿음을 산산조각냈다. 그는 자신이 19년 동안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와 허탈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박준식 씨, 최지은 씨가 당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김현우가 정면으로 물었다. 준식은 고개를 푹 숙였다. 네, 제가 속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졌다. 최지은 씨는 당신이 은서를 죽인 범인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거짓말을 믿고 그녀를 대신해 모든 죄를 짊어지려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녀가 당신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준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19년 동안 억눌려 왔던 고통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희망이요? 네. 불면증 때문에 저는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밖을 헤매고 다녔고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수군거렸죠. 저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지은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김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슨 방법입니까? 그녀는 저에게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다른 곳으로 떠나면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불면증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해 줄 것이다 라고 그녀는 저에게 자유를 약속했습니다. 준식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최지은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불행을, 그의 절망을, 그리고 그의 불면증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유라는 달콤한 거래를 제안했고 준식은 그 유혹에 넘어갔다. 그녀는 준식에게 은서를 감나무 아래 묻는 것을 돕도록 설득했다. 그리고 며칠 후 준식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마을을 떠났다. 최지은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다고 했지만 그것은 사실 그녀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 최지은은 당신의 어머니가 떡에 약을 넣었다고 말했습니까? 김현우가 물었다. 네, 그녀는 어머니가 제 불면증 때문에 약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위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머니의 죄를 감추려 했습니다.
준식은 오열했다. 그의 눈물은 최지은에게 속았다는 허탈함과 동시에 죄 없는 어머니에게 죄를 덮어 씌우려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김현우는 준식의 진술을 듣고 최지은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한 남자의 불행과 그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이용했다. 그녀는 정말로 악마 같은 사람이었다. 김현우는 준식의 진술을 모두 기록하고 최지은이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로 향했다. 그는 최지은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는지, 그녀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남의 불행까지 이용할 만큼 잔인해져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최지은은 수척해 보였다. 그녀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초점이 흐려져 있었다. 김현우는 그녀 앞에 앉았다. 최지은 씨, 당신은 박준식 씨에게 당신의 죄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의 불행을 이용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최지은은 김현우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공허한 눈빛으로 김현우를 바라볼 뿐이었다. 김현우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자신이 겪었던 불행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불행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 했습니까? 최지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김현우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불행을 은서에게 투영했고 준식에게 전가했다. 그녀는 모두를 속이고 모두를 이용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더 큰 죄를 저질렀다. 김현우는 최지은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당신은 자신의 불행을 타인의 불행으로 갚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불행은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당신의 불행으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최지은은 고개를 푹 숙였다. 그녀는 김현우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김현우는 그녀의 진술을 듣고 미자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왔다. 미자는 여전히 감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도리 대신 은서와 도리의 비석이 서 있었다. 김현우는 미자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최지은이 준식을 이용한 방법, 그녀의 범행 동기,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까지. 미자는 조용히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슬픔보다 깊은 연민과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 이제야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은서의 억울함은 풀렸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은서를 보내주십시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야 모든 것을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은서의 유골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고 그녀의 억울함은 풀렸다. 도리 또한 19년 동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미자 곁에서 평화롭게 잠들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지만 미자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감나무 아래 흙을 다시 한번 만져보았다. 차가운 흙의 감촉에서 그녀는 은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은서는 영원히 그녀의 가슴 속에 살아있을 것이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고 했던가. 그러나 미자 할머니에게 19년이라는 시간은 상처를 아물게 하기보다 그 위에 딱딱한 껍데기를 더 씌워둔 것에 불과했다. 도리와 은서가 묻힌 감나무 아래를 바라볼 때마다
그 껍데기 아래 묻힌 고통은 여전히 살아 숨쉬는 듯했다. 최지은의 자백, 박준식의 해방, 그리고 최민우의 후회. 모든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미자의 마음은 온전히 평화롭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밤마다 은서의 꿈을 꾸었다. 쑥떡을 먹고 해맑게 웃던 아이의 얼굴이 이내 힘없이 눈꺼풀을 감는 모습으로 변하는 악몽이었다. 김현우 팀장은 미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었다. 그는 형사로서의 임무는 끝났지만 한 사람으로서 미자의 곁에 남아주었다. 그는 가끔씩 미자의 집을 찾아와 함께 차를 마시고 도리와 은서가 묻힌 비석을 닦아주었다. 그는 미자에게 말했다. 할머니,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죗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상처는 이제 할머니 스스로 치유하셔야 합니다. 미자는 김현우의 말을 이해했다. 그녀는 최지은에 대한 분노를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불행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의 불행은 단순히 은서를 잃은 슬픔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19년 동안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외로움과 자신이 은서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었다. 미자는 이 모든 것을 감나무 아래 묻어두려 했지만 그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미자의 집으로 날아왔다. 발신인은 최지은이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다. 미자는 망설였지만 결국 편지를 뜯어 읽기 시작했다. 할머니, 미안합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불행 때문에 할머니의 행복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는 은서가 아니라 제 자신이 불행의 씨앗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불행을 인정하고 용서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매일 밤마다 은서의 환영을 봅니다. 쑥떡을 먹고 잠드는 아이의 모습이 저를 평생 괴롭힐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요. 미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최지은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최지은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최지은에게 답장을 보냈다. 너의 편지 잘 받았다. 너의 진심이 내게 닿았구나. 나는 너를 용서한다. 너 또한 너 자신을 용서하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너의 불행이 너를 그런 끔찍한 길로 이끌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깨닫고 속죄하려 하니 나는 너를 용서한다. 부디 너의 남은 삶은 평화롭기를 바란다. 미자의 편지를 받은 최지은은 오열했다. 그녀는 미자의 용서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구원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그녀는 남은 삶을 죄를 속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미자는 최지은을 용서하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밤마다 악몽을 꾸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은서를 놓아줄 수 있었다. 그녀는 은서와 도리가 묻힌 비석 앞에 앉아 조용히 기도했다. 은서야, 도리야, 이제 할머니 괜찮아. 너희는 이제 편안하게 쉬렴. 할머니는 너희를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사랑한다. 내 전부. 그녀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치유, 그리고 사랑의 눈물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19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밝혀졌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리고 19년 동안 고통받았던 사람들은 이제야 비로소 평화와 치유를 얻게 되었다. 미자는 감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야 비로소 은서와 도리를 가슴속에 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슬픔과 상처에서 벗어나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